여러분들 제가 보통은 평일에 뵙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토요일날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BTS 공연보다 더 각별한 날로 저는 기억이 되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가 우리 대한주택관리협회 처음 변호사로 입사를 했었어요. 1호 변호사고 지금은 이제 명관 변호사님이 저보다 더 오래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문 변호사는 제가 주택관리협회 있었던 거에 연장선상인데 여러분들과 연이 나서 지금 계속 이쪽 분야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좀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우리 김선일 소장님과의 인연은 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저는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됐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때 같이 소위원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랑은 과태료 꼭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일 강의를 지금 30분 정말 짧고 굵게 해드리고 사라지려고 했으나 저도 AI 강의는 좀 듣고 가려고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30분 강의 들으시고 그래도 재미난 AI 음성 관련된 강의 하신다고 들어서 그거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주요 규정, 그 다음에 판례, 실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텐데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좀 이 이름을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법과 판례의 우선순위부터 먼저 다뤄듣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법과 판례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이죠. 이제 많이 교육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법은 우리가 번거롭게 지키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이 공간을 벗어난 분들도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그 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동체관리법이든 여기 이제 이따가 보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든 법을 토대로 이제 소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귀찮게 지키시는 것도 있지만 그 법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법을 제가 항상 앞세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 순서도 그래서 법을 먼저 앞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릴레이로는 판례를 법으로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태료권은 제가 협회 내부에 있을 때 한 4년여 동안 과태료권에 대한 설명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요 서식 등을 비롯한 실무까지 마무리 드릴 거고 제가 소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과태료가 좀 먹혔던 거 아니면 제가 만들어냈던 결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좀 컴팩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규정은 이걸로 제가 보수교육도 좀 꼭지 잡아서 하는데 아예 이걸로 과태료를 중점적으로 해서 마련해 왔어요. 제가 항상 체크리스트로 대상, 시기, 범위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다음 화면 넘어가서 바로 그냥 이어서 시간 범위에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상 부분은 우리가 항상 내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모든 법의 2조를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2조에 제가 화면에 띄우는 것처럼 관리 주체의 정의 규정이 나오거든요. 자치관리 시에는 관리사무소장님, 그 다음 위탁관리 시에는 주택관리업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도 힘은 없지만 떠들고 다니는 63조 2항이 관리 주체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거든 여러분들은 위탁관리 관리 방법인 단지에서 근무하셨거나 아니면 행위 당시가 위탁관리면 우리 소장님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법리를 2조 1항 10호 다목으로 풀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제처 해석 내에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판결에서 실제로 과태료가 취소된 북부지방법원 결정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부분은 제가 135상승사라고 항상 강조드리는 계약서 1개월 이내의 의무 공개, 그 다음에 장기성 예 3년마다 검토하는 의무 규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서류 장부 5년간 보관 의무 규정, 전부 다 의무 규정인데 이게 다 구주택법, 우리 제5장의 주택의 관리 규정이 있던, 저도 협회에 있던 시절인데 2014년 6.25부터 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이 이전에 예를 들면은 시행령상에 구주택법 시행령상에 요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규정은 2014년 6월 24일 전에도 시행령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법으로 올라와서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접근할 때 지자체 공무원이 2011년도 13년도에 회계서류
5년간 보관 안 했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거 맞는 부과예요? 잘못된 부과예요? 잘못된 부과예요. 비록 그게 시행령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에 있어서 법에서 시행됐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행됐다고요? 이 규정은? 2014년 6.25. 그러면 2012년 13년도 소급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범위예요.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통 뭐 102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국어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500만원 정액 부과라는 얘기예요. 5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령으로 들어가야 이 기준표가 나오거든요. 과태료의 부과 기준표. 보통 모든 법의 시행령의 마지막 별표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있어요. 다른 합법도 보셔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별표 9라는 마지막 별표에 그 과태료 부과 기준표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범위가 있어요. 레인지가.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500만원보다 적은 과태료도 부과 가능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이 시행령을 열어보지 않은 나머지 500만원을 또 부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협회에 있을 때 문서를 본 결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실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범위표를 우리는 봐야 돼요. 보시는 눈이 있으셔야 되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로 많이 들고 있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걸 예를 들어 이 단지에서 100회 이상 위반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100회 이상 위반했으니까 3차 이상 위반해서 500 부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단지에 이걸 다 퉁쳐서 최초로 부과 공문이 날라왔다, 이러면 200만원 부과하는 게 맞아요? 200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이 위반 횟수가 정말 100회 이상 많으시더라도 내가 이걸 퉁쳐서 위반 공문을 딱 한 번 받았다, 최초 부과 받았다, 과태료를. 그러면 1차 공문이에요. 이해되시죠? 1차 공문, 2차 공문, 3차 이상 공문이 날라오는 걸 카운트하는 거지, 내가 위반한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시는 눈을 키우시고, 제가 지금 대상 범위 시기로 쭉 약간 부연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상에서 내가 제외되고 싶다 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보통 90% 이상이 위탁관리시니까 그 행위 당시 위탁관리 방법일 때 소장님한테 바로 부과하거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공동세관리법 2종이랑 10호 다목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보다는 별표 9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아까 그 기준표에서 200, 300, 500 중에 200이 타당하다라고 보셨던 별표 9도 꼭 열어보셔야 되고, 특히 이 강의 들어주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6월 3일부터 우리 협회가 또 애써준 덕분에 과태료가 부과가 완화됐어요. 그게 시행일이 6월 3일로 예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별표 9가 좀 완화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언제? 2026년 6월 3일부터.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놀러가셔서 시행령 별표 9를 꼭 열어보세요. 지금 현행 규정보다 좀 완화된 버전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부분은 제가 별도 설명이 필요해서 지금 가운데로 뺐는데, 질서위반의 규제법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든, 의료법을 위반하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다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불법 절차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주고 받으시면 의견 제출서 내고, 과태료 부과 합정공문 받으시면 이해시청도 내시잖아요. 그 리듬을 다 불법 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든, 주변 분들께서 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받든, 뭐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받든, 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공통적으로 보셔야 돼요. 불법 절차 밟으시려면. 이 중에서 아까 제가 그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의 예시로 그 회계서류 장부를 5년간 보관하는 게 2014년 6.25 이후가 아니라 2012년 13년도에 위반했으면 요거는 그때 부과하면 부당부과라고 말씀드린 거의 근거 규정이 이거예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3조 1항에 따르면 행위 시의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했다라고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고요.
우리 법의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화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국구주택법에 2014년 6.25부터 시행됐던 것들도 법에 올라왔을 때, 즉 2014년 6.25부터에 비로소 그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리를 크게 세 가지 관점, 지금 계속 강조드렸던 대상 시기 범위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좀 지름길로 잘못된 걸 체크하시기가 좀 감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항상 내부 검토할 때 이 순서대로 의식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견뎌주셨기 때문에 버무리는 용도로 판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쏙쏙 중요한 것만 가져왔는데, 방금 전에 2조 1항 10호 다목으로 우리 위탁관리 당시에 행위를 하신 거면은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게 맞지, 관리주체가 우리는 자치관리인 경우가 소장님이시니까 나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고 2조 1항 10호 다목을 적어주시고, 버무려야 되는 과태료 결정내가 이거예요. 북부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본 사례가 있다라는 걸 버무려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장충금 쪽에 아무래도 1,000만 원 이렇게 부과되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쪽을 좀 집중도 있게 가져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장충금 쪽은 좀 굉장히 이거를 많이 버무리시면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은 제가 취소를 받았던 사례예요. 개업하고 나와서 진행했던 사안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인천지방법원 사건이죠. 자,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충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지적을 많이 받고 1,000만 원 부과가 받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으로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비록 장충금을 용도에 사용했다라는 부과를 받는 어떤 위반행위가 찍혀왔을 때 그게 장기성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았고 뒤늦게 조정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장충금에 원래 사용될 돈은 맞는데 그런 조정이나 검토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사례가 꽤나 많아요. 근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뭐 케이스를 만들어본 보도블럭 교체공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장충금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선 준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정률이 날라와요. 장충금을 장기성 계획 조정하고 썼어야 되는데 시정하셨어야 되는데 그 시기 아닐 때 사용했다라고 공문이 예를 들어 날라오죠. 자, 그러면 그 시정명령이 그걸 조정하고 검토하고 쓰든 말든 어쨌거나 장충금을 써야 된다는 거는 오케이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타이밍이 좀 어겨졌을지라도 장충금 쓸 돈이잖아요. 그게 좀 늦지막히 잘못 이렇게 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싸웠냐면 이거는 시정명령 공문도 그렇고 장충금 쓸 돈 장충금 쓴 거다 이걸 썼어요. 그리고 용도의 사용 아니잖아요. 장충금 써야 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관리비 쓴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꾸 검토 조정 이걸 지적하면서 그 타이밍 못 맞췄다고 장충금을 말하자면 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나오는 부분이 꽤나 많아요. 이걸 한번 흔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화면처럼 장충금을 용도에 맞춰서는 사용했다. 비록 검토 조정이 늦지막히진 하자는 있을지라도 나중에 보완도 했을 뿐더러 장충금을 써야 되는 공사에 장충금을 썼는데 그거 조금 하자 있다고 장충금 용도에 사용? 그건 아니다라고 취소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패턴으로 컨텐츠는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아니라 다가 익선으로 뭐가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장충금 사용 공사는. 근데 다 이 패턴으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이 그러니까 결정내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를 인용하시면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검색 안 되는 결정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는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득 논거를 한번 챙겨왔어요. 오늘 토요일 귀한 시간 나오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제가 진행한 건 아닌데 장충금 사건을 맡으면 제가 민형사 사건 할 때도 많이 써먹는 내용이거든요. 꼭 과태료로 제가 덜 설명드리고 있지만 과태료 외에도 장충금은 민형사 사건에서도 많이 나오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내를 그런 사건에서도 버무릴 필요가 있어요. 필요시에는. 자, 보시면 뭔가 이게 장충금에 따라서 우리 주택관리업자가 과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공영부문 공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최대한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장충금을
선정주체와 장충동 사용공사는 선정주체와 집행주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관리주체였던 시절도 있는데 2014년 3월 5일부터 입대위가 선정주체, 그 다음에 우리 관리주체가 집행주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조문도 꼭 써먹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범위 때문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선정에서 계약 체결한 사람은 장충동 사용공사는 누구라고요? 입주자 대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주체로서 이걸 집행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의결권도 없이 거기서 다 결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것을 집행했을 뿐이다 라는 게 장충동과 관련된 과태료 민사 형사사건에서는 저는 앵무새처럼 떠주는 법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판례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 공동특활법 시행령상이 그 선정 집행주체 구분되어 있는 장충동 사용공사 규정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런 판결을 붙여요. 아시겠죠? 무슨 순서를. 그래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관문은 누구예요? 입대위가 나와요. 입대위가 결국 선정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입대위가 그나마 좀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챙겨왔어요. 그래도 제가 노력의 일환으로. 자, 보시다시피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 장기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보수 안 했다 뭐 이런 거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럴 때 뭐 스토리텔링을 쭉 하셔서 아니다, 요거는 장기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보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뭐 100번 양보해서 장충동 사용할 경우라고 보더라도 그 빅텍 사이즈가 경미하다 이런 식으로 두 단계의 전개를 하시면 뭐 우리가 이제 주의적 주장, 예비적 주장 이렇게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강펀치 날리고 딱 던지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